희도야, 넌 왜 개목줄을 하고 있는 거야? 5년 만에 돌아온 집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는 아이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붉게 쓸린 목, 사료 냄새,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된 건 내가 없는 동안 가족들이 만든 지옥 때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박사연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정확히 5년하고도 석 달, 국방부 보안 지역에서 근무하며 가족과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도, 편지도, 사진도 주고받을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저는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희도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제가 떠날 때 겨우 5살이던 아이. 이제 10살이 되었겠지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놀이터, 편의점, 버스 정류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남편 김태주는 제가 떠난 후 단 한 통의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잘 있겠지,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천천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들이닥쳤습니다. 쿰쿰하고 비릿하고 썩은 듯한 냄새. 뭐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도야? 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검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그 목줄은 거실 한쪽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희도야, 너 왜?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희도야, 엄마야. 엄마 왔어.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줄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기어가 목줄을 풀었습니다. 가죽끈이 목에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풀 때 아이가 신음을 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게 대체 무슨... 목줄을 풀고 나서야 아이의 목에 난 상처가 보였습니다. 붉게 쓸린 자국.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희도야, 누가 이런 짓을...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3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이 집 주인인데요.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사연 씨? 태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근데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아, 저요? 저 김민지예요. 태준 오빠 회사 직원이에요. 여자는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희도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즉, 또 풀어놨네. 저의 말 안 들으면 또 묶어놔야 하는데.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뒤늦게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시어머님이 교육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육?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희도를 아는 채로 이게 교육이라고요? 여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연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나가세요.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요. 말해요.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하세요.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사연 씨 왔어요. 지금 완전 화나 있는데. 네, 알았어요. 빨리 와요. 통화를 끊고 여자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오면 다 설명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도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없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자가 나간 뒤 저는 희도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 다리, 등, 옆구리. 오래된 멍 위에 새 멍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희도야,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기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겼습니다.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등 쪽을 씻기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느다란 성 같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채찍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제 손이 떨려서 샤워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희도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씻기고 나서 새 옷을 입히려는데 희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또 가? 아니, 안 가. 절대 안 가. 희도는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안 온대.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희도 버렸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희도 안 버렸어. 엄마는 일 때문에 못 온 거야. 연락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 희도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믿음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매일 희도 생각했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연아. 남편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희도를 방에 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왜 연락도 없이 와?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 희도 목에 있던 건 뭡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대답하세요. 왜 우리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웠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개목줄을 채웁니까? 사연아,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애가 말썽만 피우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때렸습니까? 태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희도 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도 있고요. 이게 교육입니까? 그건 어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당신은 뭐 했습니까?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 희도 데리고 병원 갑니다. 정밀 검사 받을 겁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애들은 원래 좀 거칠게 키워야. 닥치세요. 제 목소리에 태준이 움찔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저는 희도 데리고 병원 갑니다. 당신은 회사에 연락해서 어떻게든 시간 내세요.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도와 함께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뭐가? 할머니, 아빠, 언니가 누구야? 민지 언니, 할머니랑 같이 사는 언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낮에 봤던 그 여자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니가 희도한테 뭐 했어? 희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밥 안 줬어. 그리고 때렸어. 어디를? 희도는 손으로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발로 찼어. 여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희도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 안 온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희도를 꽉 안았습니다. 희도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희도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희도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출근했다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소아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의사가 희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선생님, 이 아이 전신 검사 좀 부탁드립니다. 전신 검사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됩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진찰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희도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목, 팔, 다리, 등, 배. 그리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상처들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5년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동안 생긴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에 난 상처는 반복적인 압박 흔적입니다. 등의 선형 상처는 채찍이나 막대기에 맞은 자국이고요. 옆구리 멍은 발에 차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명백한 장기 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면 처벌받게 되고요. 아이는 일단 보호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희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단서 끊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저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도의 상처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 부위 압박 손상, 등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복부 및 옆구리 타박상, 영양실조 의심 소견.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희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희도 어디 가야 해? 아니야. 엄마랑 같이 있어. 할머니가 화낼 거야. 괜찮아. 엄마가 지킨다.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경비실. 혹시 최근 몇 년간 CCTV 기록 남아 있습니까? 네, 3년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출입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동 몇 호세요? 105동 1502호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언제 거 보시겠어요? 최근 1년치 전부 복사 가능합니까? 용량이 큰데. USB 있으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USB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치 영상을 모두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희도에게 물었습니다. 희도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희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희도 데리고 도망가면 안 돼?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망가? 응. 여기 있으면 무서워. 저는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아. 엄마가 여기서 다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지?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습니다. 병원? 애가 어디 아파? 아프지 않습니다. 검사 받았습니다. 무슨 검사? 저는 진단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희도 몸에 있는 상처 기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찰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뭐? 신고? 네. 아동학대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손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하셨다면 왜 목에 목줄을 채웠습니까?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습니까? 그래, 때렸어. 버릇없이 구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희도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순간 바로 신고합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해? 그리고 저 여자 김민지. 왜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왜 삽니까? 네. 이 집 주인은 접니다. 누가 여기 살라고 허락했습니까? 김민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희도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CCTV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년치 영상. 저는 가장 최근 날짜부터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 현관. 김민지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석 달 전 영상. 태준과 민지가 함께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민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더 과거로 갔습니다. 6개월 전
민지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저 여자가 여기 살았다는 뜻입니까?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영상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지가 희도를 복도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희도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아파요. 시끄러워.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민지는 희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밖에서 반성해. 쾅 문이 닫혔습니다. 화면 속 희도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국방부 보안지역에 간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었고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년간 가족과 연락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편지, 이메일 모두 금지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희도가 겨우 5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키울게. 어머니도 계시고.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겠어? 응. 이 기회 놓치지 마. 5년 후면 내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희도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일하러 가야 해. 조금만 참아줘. 언제 와? 조금 있다가. 내일? 응, 조금 있다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조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보안시설.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사지역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입구에서 압수당했고 개인 물품도 모두 검사받았습니다. 가족 사진도 반입 불가입니다. 왜요? 보안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희도 사진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소등, 외출 불가, 면회 불가, 연락 불가,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희도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태준이 잘 키우고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5년간 외출 금지입니다. 가족 상황이라도요? 사망이나 중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3년째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희도가 울면서 저를 찾는 꿈. 엄마, 왜 안 와? 엄마 거짓말쟁이야.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4년째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계약했는데. 견딜 수 있어요? 견뎌야죠. 돈 때문에 온 거니까. 저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도 미래를 위해서야.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5년차 마지막 날. 드디어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상금은 일주일 내 입금됩니다. 저는 짐을 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바깥 공기. 너무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고 전원을 켰습니다. 5년간 쌓인 알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통의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목줄을 찬 희도, 낯선 여자, 냉담한 시어머니, 그리고 연락을 피하는 남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USB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2년 전 영상. 제가 막 떠난 직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는 안 온다. 너 버리고 갔어. 아니에요. 엄마 온대요. 거짓말이야. 엄마는 너 싫어해서 도망간 거야. 희도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영상. 태준이 민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여기서 일 도와주실 거야. 네. 갑자기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연이 없으니까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민지는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그러다 매일.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희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목에 목줄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채웠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개처럼 살아야지. 희도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제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희도에게는 버림받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미안해. 희도야. 정말 미안해. 저는 방으로 가서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가지 마. 안 가. 절대 안 가.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희도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희도를 괴롭힌 사람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도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냥 산책. 오랜만에 밖에 나왔잖아.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도에게 말했습니다. 희도야, 저기 그네 타고 놀아볼래? 괜찮아? 응. 엄마 여기 있을게. 희도는 조심스럽게 그네로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저 백오동에 사는 박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 그 집. 1500이요? 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 집 며느리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혹시 저희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요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밤에 애 우는 소리 자주 들렸어요. 그것도 막 비명 지르듯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1년? 2년? 꽤 됐어요. 처음엔 그냥 애가 떼쓰나 했는데 어느 날은 복도에 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복도에요? 네. 겨울인데 얇은 옷 입고 한참 울고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봤어요. 그때 애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었어요. 문 두드리면서 엄마 엄마 하고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일이니 신경 끄세요라고 하면서 애를 확 끌고 들어가던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외에 또 본 게 있으세요? 할머니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새 그 집에 젊은 여자 하나 살잖아요. 김민지요? 그래, 그 사람. 그 사람이 애한테 되게 심하더라고요. 어떻게요? 한 번은 마트 갔다가 봤는데 애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러는 거예요. 애는 막 울고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그 여자가 애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면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그런 장면 또 목격하신 분 계세요? 602호 사는 이 사장님 부인도 봤대요. 그분이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집 앞 지나가는데 안에서 채찍 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채찍이요? 네. 탁탁 하는 소리. 그리고 애 우는 소리도 같이 들렸고요. 저는 희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602호가 어디죠? 우리 층 끝에서 두 번째. 지금 댁에 계실까요?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집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도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에 내려 6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105동 1502호에 사는 박사연입니다. 아, 그 집?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여자는 희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애가 그 집 애죠? 네, 제 아들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여자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가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요? 애 우는 소리, 여자 고함 소리, 그리고 뭔가 때리는 소리. 때리는 소리요? 네, 탁탁하는 채찍 같은 거요. 처음엔 그냥 TV 소리인가 했는데 너무 자주 들려서 여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잠 깨서 화장실 갔다가 복도에서 애 목소리 들었어요. 아파요. 그만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게 울어서 나가볼까 하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왜요? 무섭기도 하고 남의 집 일이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몇 달 전에 그 집 앞 지나가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 그러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리요? 네. 그리고 여자 목소리로 시설에 보내면 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그 집 남편 같았고 여자는 요새 거기 사는 젊은 여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과 민지가 희도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다니. 그거 말고 또 뭐 들은 거 있으세요? 한 번은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애가 내 엄마 닮아서 재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너 버렸어 그러면서 애 혼내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도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혹시 다른 이웃분들도 이런 거 아세요? 알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나서지는 않았어요. 남의 집 일이니까. 신고는 안 하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들린 거니까.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웃들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증언이요? 네. 경찰이나 법원에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너무 불쌍해서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희도에게 물었습니다. 희도야, 아주머니 집 갔을 때 기억나? 응. 무슨 일 있었어? 희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욕했어. 뭐라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또 희도 때문에 엄마가 도망갔대.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희도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너 때문에 간 게 아니야. 정말? 정말이야. 엄마는 일 때문에 간 거고 매일매일 희도 생각했어.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다녀왔습니다. 산책? 애 데리고 왜 밖에 돌아다녀? 왜 안 됩니까? 애가 말썽 피우면 어쩌려고. 말썽 안 피웁니다. 저는 희도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증언을 모두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놀이터 할머니들 복도에서 우는 희도 목격. 마이너스 엘리베이터에서 머리 맞는 장면 목격. 마이너스 602호 부인 채찍 소리, 새벽 울음소리 청취. 마이너스의 처리 관련 대화 청취.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재수 없다 발언 청취.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이웃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떠난 5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그날 밤 저는 희도가 잠든 후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앞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집안에 몰래 설치했던 CCTV. 맞아. 그때 설치했었지. 저는 서둘러 침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우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책장 위쪽 모서리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거실을 향하도록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작동하고 있을까? 저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있다. 5년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업로드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근 파일부터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 화면에 거실이 보였습니다. 희도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희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방금 먹었잖아. 그거 조금밖에 안 줬잖아요. 뭐,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희도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할머니가 주는 대로 먹어. 내 주제에 감히 배부르고 싶어? 희도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2주 전 민지가 희도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또 말 안 들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시끄러워. 민지는 희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희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파? 더 아프게 해줄까? 민지는 희도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그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희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알았어?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도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미친. 어떻게 아이한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 영상.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빠, 회사 일 어땠어? 힘들어 죽겠어. 사연이가 만든 회사인데. 경영은 내가 다 하니까 미치겠네. 그러게.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계약 끝나면 회사 지분 다 내 거야. 정말? 어떻게? 사연이 없는 동안 내가 대표 대행이잖아. 서류상으로 지분 이전해 놓으면 돼. 그럼 사연이가 돌아오면? 돌아와도 늦어. 이미 다 넘어간 뒤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를 가로채려고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석 달 전 시어머니와 민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희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설에 보내는 게 어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시설? 네. 아동보호시설 같은데요.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문제되잖아요. 그래. 사연이가 돌아오면 귀찮아지겠지. 맞아요. 그 전에 보내버리면 애가 엄마 없어서 힘들어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이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희도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다니. 더 과거로 갔습니다. 6개월 전 시어머니가 희도를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너 오늘부터 여기 묶여 있어. 왜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개처럼 키워야 말을 듣겠지. 시어머니는 목줄을 희도의 목에 채웠습니다. 희도가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아파요. 닥쳐. 시어머니는 희도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난간에 묶었습니다.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풀어줄 거야. 알았어? 희도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1년 전 영상. 태준과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사연이 언제 돌아와? 2년 후. 2년.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 그때까지만. 근데 애는 어쩌려고?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냐? 괜찮아. 사연이 돌아오면 우리가 잘 키웠다고 하면 돼. 저 상태로 애 상처는 다 아물 거야. 걱정 마.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 애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 조금만 참아. 나중에 없애면 돼. 없앤다고? 시설에 보내든 다른 방법을 쓰든.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희도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엄마. 응, 괜찮아. 자. 희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1년 반 전, 시어머니가 희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애가 내 엄마 닮아서 재수 없어. 맨날 우는 것도 똑같고.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타닥. 아. 희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맞는 거야. 알았어? 네. 네. 희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저장 장치에도 백업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희도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는 얼굴조차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저는 희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모든 증거를 모아서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지분 문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준이 제 회사를 가로채려 했다면 그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도를 이 지옥에서 완전히 구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CCTV 영상, 이웃들의 증언, 병원 진단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희도보다 먼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지분 계약서, 통장. 하지만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 저는 다른 서랍들도 뒤졌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져갔나?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표이사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사연에서 김태준으로. 지분 비율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70%, 태준이 30%였는데 이제는 태준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저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저는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서류 밑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사채?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 김태준, 채권자 대동금융,
대출금 3억 원. 이자율 월 5%. 3억이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채. 채무자 김태준. 채권자 한솔캐피탈. 대출금 2억 원. 5억을 빌렸다고?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카지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 수십 장이었습니다. 도박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 서류. 회사 통장 거래 내역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태준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횡령. 이것도 횡령이야.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회사 지분을 당신 이름으로 넘겼더군요. 제 동의도 없이. 사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 지분 양도 계약서에 제 서명 위조한 것도 오해입니까?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채 5억. 회사 돈 횡령. 카지노 출입 기록. 이것도 다 오해입니까? 그건 회사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회사 운영 비용을 카지노에서 썼습니까?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제가 없는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회사 지분 가로채고, 회사 돈 빼돌리고, 도박하고, 사채 쓰고. 사연아. 그리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아들 학대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CCTV 있습니다. 5년치 다요. 당신이 민지랑 한대와 희도 시설 보내려던 계획 전부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래?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태준이 회사 돈 빼돌린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알고 계셨죠? 아들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없으니까. 제가 없는 게 횡령하고 도박할 이유가 됩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해줘야지. 가족이라면서 왜 제 아들을 개처럼 키웠습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희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엄마, 어디가? 우리 잠깐 나가 있을 거야. 여기 안 와? 응.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저는 희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일단 희도를 안전한 곳에 둬야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희도를 재운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국방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변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아, 오랜만이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희도 학대건, 회사 지분 위조건, 횡령과 사채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중범죄 사건이야.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횡령,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야.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CCTV 영상 5년치, 병원 진단서, 이웃 증언 녹취, 사채 계약서, 회사 거래 내역서, 전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고소 접수하고
경찰 조사 들어가면 빠르면 한 달 안에 구속될 거야. 정말요? 응. 증거가 너무 명확해. 특히 CCTV 영상이 결정적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되찾을 수 있어. 사문서 위조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천만에.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너는 애 잘 돌봐. 저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를 확인하고 논란표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수사 들어가야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소환 들어갈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희도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엄마가 다 해결할게. 희도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 응. 이제 아무도 희도 못 괴롭혀. 희도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도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선배님이었습니다. 사연아, 경찰에서 연락 왔어. 내일 오전 10시에 태준 씨 소환한대. 정말요? 응. 그리고 시어머니랑 김민지도 참고인 조사 들어간대. 빨리 진행되네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른 거야. 너도 내일 경찰서 가야 해. 피해자 진술 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희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온 지 이틀째 희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희도야. 응? 내일 엄마랑 경찰서 가야 해. 희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희도는 그냥 있었던 일만 말하면 돼. 할머니랑 아빠도 와. 올 수도 있어. 희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희도를 안았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희도가 용기 내주면 엄마가 다 해결할게.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도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는 변호사 선배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아, 여기. 선배님, 애가 희도구나. 안녕? 희도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조사는 내가 동석할 거야. 걱정하지 마. 조사실에 들어가자 여성 형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희도와 함께 앉았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희도부터 이야기 들을게요. 희도야, 무섭지 않아도 돼.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목에 이거 채웠어요. 희도가 목을 가리켰습니다.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기억 안 나요. 오래됐어요. 아팠어? 네. 할머니가 왜 그랬대? 말 안 들으면 개처럼 살아야 한대요. 형사는 기록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외에 누가 희도를 때렸어? 민지 언니요. 발로 여기 찼어요. 희도가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안 말렸어요. 그냥 봤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잘 말해줘서 고마워. 희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CCTV 영상입니다. 5년치 전부 담겨 있습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거 증거 능력 충분합니다.
화질도 선명하고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 이건 이웃 증언 녹취록, 이건 회사 횡령 증거 서류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언제쯤 구속될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영장 청구 들어갈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 됩니까? 나도 힘들었어.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횡령했습니까? 도박했습니까? 아들 학대했습니까?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도한테는 정말 미안해. 희도한테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희도 손을 잡고 지나쳤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연아, 제발 용서해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사연 대표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세요?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복귀합니다. 긴급 임원회의에 소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연입니다. 대표님,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김태준 전무는 김태준은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와 관계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제가 전부 회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5년치 경영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얼마나 엉망으로 경영했는지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부실한 계약, 누적된 적자. 이걸 다 정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였으니까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선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아, 좋은 소식이야. 뭔데요?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어. 내일 모레 영장실질 심사야. 정말요? 응. 거의 확실해.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고 저는 희도를 안았습니다. 희도야,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엄마, 우리 이제 집 가? 응. 곧 갈 거야. 새로운 집으로. 새 집? 응. 엄마랑 희도 둘이서만 사는 집. 희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저는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것이고 희도는 안전해질 것이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 전날 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일 집으로 와줘.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저는 문자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와서.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할 기회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좋아. 가주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희도를 변호사 선배님 댁에 맡겼습니다. 희도는 제가 볼게.
조심해.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시어머니, 그리고 민지. 왔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잘못한 게 뭔데요? 태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돈, 내가 함부로 쓴 거, 그것만입니까? 그리고 희도한테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가족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손주 목에 개목줄 채웁니까?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가족이 손주를 개처럼 키웁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도의 목에 목줄을 채우는 장면. 말 안 들으면 개처럼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지가 희도를 발로 차는 장면. 시끄러워.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5년 전에 설치해뒀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준과 민지의 대화. 사연이 돌아오기 전에 애를 없애야 해. 시설에 보내면 되잖아. 태준이 소파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을 없애려고 한 게 오해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말만요? CCTV에 다 찍혔는데요? 저는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장면, 민지와 회사 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사연이 돌아와도 늦어. 이미 다 넘어간 뒤니까. 이것도 오해입니까?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횡령 증거 서류. 이건 사채 계약서. 이건 카지노 출입 기록. 이건 위조된 지분 양도 계약서.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 이건 이웃 증언 녹취록. 이건 경찰 고소장.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사연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제 아들 5년간 학대한 걸 용서하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사 돈 5억 빼돌린 걸 용서하라고요? 갚을게. 다 갚을 테니까. 제 회사 가로채려던 걸 용서하라고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연 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희도 발로 찬 거 기억하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남의 아들 때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뭡니까?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네 시어머니고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 제가 물어볼게요. 왜 희도한테 엄마가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건
왜 엄마 닮아서 재수 없다고 했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막대기로 등을 때렸습니까?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5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사연아, 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 지키면 됐어요. 그것도 못했잖아요. 사연아,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지분 전부 제가 회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인정했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뭐? 제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딜 가라고.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사연아,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법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희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원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배님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김태준 맞습니까? 네. 아동학대,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회사 서류.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도관이 태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5년간 국방부 보안지역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은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배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랑 김민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어. 재판은 다음 달에 열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태준은 최소 5년은 받을 거야. 횡령이랑 아동학대 합쳐서 시어머니는 3년 정도, 김민지는 2년에서 3년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법적으로는 그게 최대야. 하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 확정이니까 의미는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 전부 내 거야.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인정했어. 횡령당한 돈은요? 태준 개인 재산 압류 들어갔어. 전부는 못 받겠지만 일부는 회수 가능할 거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천만에. 내가 잘 준비한 덕분이야. 그날 저녁 저는 희도를 데리고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강남 쪽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희도야, 여기 어때? 희도는 눈을 반짝이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해. 진짜? 응.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희도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고마워. 희도가 견뎌줘서 2주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태준, 시어머니,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2년 전부터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박희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희도는 제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희도야, 괜찮아? 응. 조금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어.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602호 이웃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주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채찍 소리 같은 것도 들렸고요. 다음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명백한 장기 학대 흔적입니다. 목의 압박 손상, 등의 타박상, 영양실조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도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희도야, 무섭지 않지?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나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목줄 채웠어요. 아팠니? 네. 많이 아팠어요. 희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언니는 발로 차고 밥도 안 줬어요. 아빠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희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희도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됐어.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아동학대 및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쿵. 피고인 김씨 시어머니,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피고인 김민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쿵.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무너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희도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밝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안전해? 응. 아무도 희도 못 괴롭혀. 희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희도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희도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방 2개짜리 아파트, 햇살이 잘 드는 거실. 희도는 자기 방을 꾸미며 신이 났습니다. 엄마, 여기 침대 놓고 저기 책상 놓으면 어때? 좋지. 희도가 원하는 대로 해. 진짜?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희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저는 희도를 데리고 구청에 갔습니다. 성 변경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네.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적었습니다. 기존 이름 김희도, 변경 이름 박희도. 희도야, 이제 엄마 성 쓰고 싶지? 희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성 쓰고 싶었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할머니가 안 된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성 쓸 거야.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박희도. 그 이름을 보며 희도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성 됐어? 응. 이제 너는 박희도야. 희도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희도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옛날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도가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그림, 엄마와 희도가 손잡고 있는 그림,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그림, 엄마가 돌아오는 그림, 엄마 언제 와요? 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울었습니다. 희도가 얼마나 저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상자 밑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희도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100일째. 엄마는 안 와. 할머니는 엄마가 나버렸대. 나 잘못했나? 다음 페이지. 엄마가 떠난 지 1년째. 오늘 할머니한테 맞았어. 아팠어. 엄마 있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또 다음 페이지. 엄마가 떠난 지 2년째. 민지 언니가 밥 안 줬어.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희도야. 정말 미안해. 그때 희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희도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 희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 이제 엄마 있잖아. 희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돌아왔잖아. 이제 안 가잖아. 응, 절대 안 가. 저는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희도야,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 평생 너를 지킬게. 알아. 엄마 믿어. 그날 밤 저는 희도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희도가 제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엄마. 응? 나 행복해. 그래. 응. 엄마랑 있으니까.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행복해. 희도가 있어서. 희도는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희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태준이 만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대표님, 요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도 가족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희도와 함께 남해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았습니다. 엄마, 바다 예쁘다. 그치? 여기 자주 오자. 응. 희도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이 후회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바뀌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희도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엄마, 여기 와봐.
희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희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뭐야? 조개 주웠어. 와, 예쁘다. 엄마 줄게. 고마워, 희도야. 저는 조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도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희도야. 나도 사랑해,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희도와 사연 씨,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